예, 우리 오전에 헌법을 했는데 오늘 한 강좌 더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헌법만 계속해서 죄송한데 그것도 여러분 잘 좀 익혀두세요. 우리가 오전에는 인간의 존엄권, 생명권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봤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행복 추구권을 봅니다. 행복 추구권.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은요, 말 그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이 여러 번 제시됐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기본권을 보면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것이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런 헌법 규정을 두는 것이 옳은지 이제 의문이 이제 있지만, 그러나 헌법에 있는 이상 헌법학자들은 행복 추구권의 의미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다 보장되겠죠. 저희가 지금도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초안을 만들었는데 물론 통과되지 못했죠. 거기 보면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수 우파에서는 문재인이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 한다, 그래가지고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회자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문재인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비판하는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일부 모르고 그걸 이제 선전한 겁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좀 색깔론으로 이상해요. 왜냐하면 북한헌법 3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세계관, 따라서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말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참 이게 답답하단 말이죠. 제가 그 잘못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요,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이러이러한 기본권을 갖는다, 이게 됐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권을 갖는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모든 국민은요, 국민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 대한민국 내에 잠시 체류하거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인 외국인이 있을 수 있겠죠? 외국인?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만이 행복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외국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느냐?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느냐? 양심의 자유가 없느냐? 이런 근본 문제에 도달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책에다 쓸 때 이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로 돼 있지만은 이 국민 중에는요 사람으로 봐야 되는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자. 그래서 이 기본권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꼭 이런 말을 씁니다.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다. 왜 국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갖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반드시 외국인도 이 국민 속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국민이라는 말을 고집하지 말고 사람으로 일부 바꾸자. 일부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바꾸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존엄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것은요 국민만이 갖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갖거든요. 그 외국인도 갖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헌법 조문을 고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참정권, 그러니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 그 같은 참정권 또는 생존권이요. 뭐가 있냐면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3권, 근로의 권리, 이와 같은 생존권, 참정이나 생존권은요. 이건 국민만이 갖습니다. 국민. 대한민국 국민만이 갖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전체를 다 국민으로 해놨으니까 참정이나 생존권을 제외하고 이 자유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민이란 말 대신에 사람으로 바꿔서 조문을 만들어 보자. 그런 주장이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참정권이나 생존권도 사람으로 바꾸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주장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주장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독일이나 일본 헌법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둘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독일 국민만이 누리는 거는 도이체. 그래가지고 이 참정권 이런 것들은 독일 국민만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존엄이라든지 행복주라든지 이럴 때는요. 멘션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도이체 독일인을 구별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참정권과 같은 생존권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민은 이렇게 씁니다. 일본 국민은.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같이 그런 나라에서는 이미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국민이라야만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놓고 입법화를 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다 국민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국민의 일부를 사람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그 당시의 논의인데 이 문재인이가 미우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밉다고 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논리 접근을 이제 보수 우파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2019년인가 18년인데 제가 그 전체 공청회에서 그런 논의는 잘못됐단 말이지. 그런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이 문재인의 이 헌법 개정안 초안에 나와 있는 국민은 일부 남겨두고 일부만 사람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개정안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계속 이게 유언비어 같이 가짜 뉴스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보수 우파의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격이 떨어지는 지적인데 일부 무지한 식자층이 이런 말을 떠드는 바람에 예컨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 뜻이에요.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고쳐도 되겠지만 고친다면 그렇게 좀 더 선진화된 내용으로 고쳐보자는 내용인데 그걸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이지.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계속 지금도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항상 보면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게 행복추구도 책에서 국민과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이런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이 제목 자체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국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자들은 이 국민 속에는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한 줄을 더 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법적 사람이거든요. 법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겠는가. 그럼 이제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삼성물산, 삼성전자, 그다음에 무슨 주식회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존재는 이건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 추구할 권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없는데 예외적으로요. 법인은 뭐가 있느냐. 행복 추구권 내용 중에는 계약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의 자유. 법인도 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도 행복 추구권의 근거를 둔 계약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행복 추구는요. 행복 추구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거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지 않아요. 행복 추구는 뭐냐? 인격의 자유 발현이다. 인격의 자유 발현. 인격의 자유로운 표현을 말한다. 이게 지금 행복 추구라는 거예요. 행복 추구. 원래 교수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이 교수들의 속성인데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요. 행복 추구란 말은 상당히 막연하단 말이에요. 행복을 추구한다. 이건 막연하잖아요. 이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복 추구의 본질은 개개인의 사람의 인격을 자유롭게 표출시킬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게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인격을요 자유롭게 발현시킬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은 둘로 나눠주는데 이 인격의 자유 발현은 인격의 상태를 보호하는 겁니다.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인격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인격의 자유 발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태에서 인격이 있는 게 있고 행동으로 인격을 실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인격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요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인격을 상태로 보호한다. 이게 뭘까? 네.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으로 다퉜습니다. 왜 아버지 성만 따르느냐? 왜 엄마의 성은 따르지 못하게 하느냐? 다투진 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성을 강제하는 것은 그건 자연법상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엄마의 성을 동시에 쓰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헌재가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아버지 성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성만 따르게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도 요새 같이 쓴 사람 있잖아요. 그럼 같이 쓰면 되는 거죠 뭐. 근데 핵심은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새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뭐 김 씨하고 박 씨에서 김 씨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혼을 했단 말이죠. 이혼을. 근데 애들이 어려요. 애들이. 근데 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이 씨하고 결혼. 이 씨하고. 그러면 이 제3자가 보거나 이 애가 컸을 때 주변에서 너 아버지가 이 씨인데 너 왜 김 씨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아이의 인격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냥 부모하고 자식만이 이 내용을 간직하고 싶은데 이게 부당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어린 자녀가 아버지 성 때문에 김 씨인데 이 씨와 이 엄마가 재혼을 했을 경우에 이 김 씨라는 성을 이 씨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인격을 침해한 것이다. 어떤 인격이냐? 인격 중에서 행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인격의 상태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해 두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은 상태와 행동이 있는데 이 상태 중에는 제가 예를 쭉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학문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외 없이 아버지의 성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한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들으면 인격의 상태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아버지의 성을 강제하는 것 위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성만을 강제하거나 즉 엄마의 성을 따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성을 강제해가지고 예외를 두지 않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요 김 씨를 이 씨로 어려서 바꿔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격의 상태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헌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도 독일도 같은 우리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장에서 우리나라도 실제 판결인데요. 유치장 내에서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아마 화장실이 이 얼기설경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제 소변이나 뭐 이거를 이제 할 때 볼일을 볼 때 되게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가 봐요. 특히 이제 여성들 유치장의 화장실에 차폐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 차폐 시설 안 돼 있으니까 같은 유치장 내에 있는 다른 사람도 또는 지나가는 뭐 교도관들도 뭐 경찰관이라든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태로 이 유치장의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뭐의 침해냐? 바로 인격적인 상태를 침해한 것이다 뜻입니다. 행복 추구가 뭡니까? 인격의 자유 발현 아닙니까? 인격을 자유 발현시키려고 하는데 인격에 대한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인격이 상태로 구체화되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불충분한 차폐 시설로 되어 있는
여성 유치장의 화장실을 차피슬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상태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 유치장 내에 화장시설이 차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화장시설은 행복추구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는 태아가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보고 싶잖아요. 태아 성별 조사를 금지했습니다. 금지.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금지, 성별 조사를 금지한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이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면 낳는데 딸이면 낳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별 조사를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바뀌었죠. 세월이 바뀌어서 지금은 뭐 도리어 아들 둘 있으면 그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음이 목메달입니다. 목메달. 목에 맨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는 뜻이죠. 그 정도는 이제 그 이 여성 상위가 됐죠. 그래서 태아의 성별을 과학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그걸 왜 이게 알지 못하게 하느냐. 그 내 인격의 자유 발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헌재가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인격권 침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젊었을 때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큰 이제 화두였습니다. 국가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그래서 하나 더 낳으려다가 역시 멘토가 중요한 게, 이게 더 나으라고 강제하는 사람이 옆에서 권면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하나를 더 낳으면 아들 셋일 수도 있고 아들 둘, 딸 하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후회를 하는 것은 확률이 50%인데 하나 더 낳을 걸. 그래서 안 되면 아들 셋이면 할 수 없지 않냐 그랬는데 저희 집에 딸이 없어서 아주 그냥 이 가정에 기쁨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 둘 낳으면 다 뭐 며느리 거라고 다 그래서 집사람이 박권사하고는 둘이서 늘 계속 다짐을 하죠. 우리끼리 잘 살자. 예. 아들놈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각오를 다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메달, 그러니까 금운동 할 때 이 나무목 아닙니까? 목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이래. 예.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들 둘이 다시 이제 금메달로 올라갔습니다. 금메달로. 왜 그러신지 아세요? 아들 둘 있는 가정이 옛날에는 바로 얼마 전에는 목메달인데 지금은 다시 금메달의 지위를 확보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에 며느리들이 애를 낳으면 친정 엄마한테 가서 이 육아를 부탁하지 시어머니한테 부탁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새는 아들 둘 집안이요 금메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뭐 와서 애 낳은 다음에 뭐 키워주십시오. 저는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지금 애들 뭐 키워달라 그런 말 하지도 마라 내가. 그러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강아지 새끼 키우기도 어려운데 애는 훨씬 어렵잖아요. 애는 키워봐야 옛날에 남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워주지 않는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분위기가 친정 엄마한테 많이 맡기니까 저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새는 아들들이 금메달이 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이 아들들, 딸들 뭐 집안에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릴게. 우리가 그 대학 교수 시절에 우연하게 아들들 있는 집, 딸들 있는 집, 그다음에 딸 아들 있는 집, 아들 딸 있는 집, 이게 네 가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사내가 둘이 있으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고 엄마가 상당히 거칠어진다 내가. 그래서 딸 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지만 딸들 가진 아버지가 하는 말이 교수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말라고. 자기네 그 딸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일어나면요, 야 왜 쳐다봐? 그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그냥 다 싸우잖아요. 딸들도 많이 싸우는가 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누나와 아들, 딸 아들 있는 집을 물어보니까 거기는 또 어떤 애환이 있냐면 이 아들이 나이가 어린데 완력이 세니까 지 누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딸 아들 있는 집, 그 집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교수 말이 재밌어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뭐 딴 얘기 안 하고 자기 아들, 그 오빠지, 오빠가 꿈이 있답니다. 뭐냐?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럼 대통령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자기 여동생을 외국으로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 사람이 아주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있건 딸들 있건 뭐 아들 딸 아들 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잘 키우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둘이니까 이제 그 큰 녀석이 내년 4월 8일 날 결혼하거든요. 요새 먹어서 뭐 식장은 다 확보가 됐는데 뭐 예물이니 뭐니 뭐 하러 다니라고 뭐 아주 바빠요. 바쁜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지만 우리 딸같이 한번 좀 해보자. 쉽지 않지만요. 저는 자신 있는데 우리 저 박권사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두고 봐야죠 뭐.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저 댓글에도 있지만 예쁜 손녀, 뭐 예쁜 손녀 나오면 좋고요. 뭐 예쁜 손자가 돼도 좋고 그걸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격의 상태하면 상태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아의 성별 금지하는 것도 안 되고 화장실에 불충분한 차폐 시설인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버지의 성을 강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개인의 명예, 초상, 성명을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타인의 얼굴을 막 찍잖아요. 그 초상권 침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상권 침해란 말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인격의 상태를 침해했다는 뜻입니다. 초상권 침해. 남의 성명을 마음대로 도용하잖아요. 그 어디 침해됩니까? 바로 인격의 상태를 침해한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성명,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때는 인격의 자유 행동이 아니란 말이죠. 인격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계신 분들은 행복 추구는 인격의 자유 발현이다. 인격의 자유 발현은 인격의 상태를 보호하는 게 하나 있고 인격의 행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행동은 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인격의 상태는 생명권, 생명이 아니라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3자가 침해하거나 공격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 요 행동자유. 인격을 자유롭게 행동으로 옮길 자유를 보통 일반적 행동자유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일반적 행동자유는 뭐 여러분 쉽습니다. 뭐 자기가 원해서 승마를 타거나 스키를 타거나 뭐 수상 스키를 타는 각종의 취미 활동, 여가 활동 다 뭡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일반적 행동 자유의 내용으로 열거한 게 있는데요. 계약 체결의 자유 또는 계약 체결 행위, 기부금품을 자유롭게 모금하는 것, 하객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것, 뭐 당구를 자유롭게 치는 것, 그 당구 치는 것도 일반적 행동 자유로 헌재가 봤던 것입니다. 그 당구 치는 걸 일반적 행동 자유로 보면서 왜 이게 이제 헌법 문제가 됐냐면요. 그 당구장에는 18세 미만자는 출입을 금한다. 그런 팻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구장 주인들이 다퉜습니다. 아니 탁구장은 그런 제한이 없는데 왜 당구장은 18세 미만자는 출입을 제한하느냐. 그 불만이 있다. 그래서 다투졌어요. 그래서 헌재는 당구 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 자유에 속할 터인데 그거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출입 제한 금지를 갖다가 위헌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당구장은요. 그 18세 미만자 출입 금지 그런 팻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8 올림픽 때는요. 당구가 올림픽 종목이었거든요. 그 당구도 이 스포츠 아니냐 스포츠. 따라서 같은 스포츠인 탁구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당구는 왜 제한하느냐.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헌재는 이 당구 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 자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전띠를 내가 매건 안 매건 왜 나라가 간섭하느냐. 내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이 안전띠를 매는 걸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만 그와 같은 제한은 법률의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 추구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안전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른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강제는 가능하고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복 추구권 관련된 판례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제 책에다가 3개만 제가 썼죠. 2개만 썼나?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자전거인데 거기에 이제 원동기 장치가 있으니까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자전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는요.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당사자들이 다퉜습니다. 아니 왜 이륜 자동차와 이 원동기 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왜 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못하게 하느냐. 일반적 행동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게 다퉜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런 제한은 일반적 행동 자유에 대한 제한은 될지 몰라도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건 뭐 옳은 판결이라고 좀 봐요. 또 하나는 이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게 소유자, 그 일정 건물에 대해서는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한 게 있어요. 법에서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강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 그렇지만 헌재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고 해서 흡연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적 행동 자유에 대한 판례는요,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그냥 관심 갖지 마시고 몇 가지만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일반적 행동 자유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일반적 행동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인격 상태를 보호한단 말이죠. 상태를. 요게 이제 성명, 명예, 초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시간에 뭐라 했냐면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의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존엄권은 향유할 수 없지만 일반적 인격권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일반적 인격권이 뭐냐?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인격을 상태적으로 보호할 때 이 말을 쉽게 일반적 인격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좌하는 것을 일반적 행동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수준이 되면 뭐 인격을 사유인 상태로 보호하다 이런 말 안 하고요. 바로 일반적 인격권 보호 이렇게 나갑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 행동 자유 이렇게 용어를 써도 다 상대가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자, 죽은 사람의 아까 인격의 상태라고 해서 뭘 말씀드렸냐면 명예 말씀드렸죠. 초상, 성명 요 명예입니다. 요 명예. 그렇죠? 죽은 사람의 명예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고세진 박사님 아까 보니까 앉아서 강의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강의할 때는. 저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하시는구나. 그 고세진, 네? 변 교수도 앉아서 하시고 또 누가 또 앉아서 해요? 두 분만? 하체가 약한 분만 앉아서 하시구나. 이 강의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앉아서 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다음에 147쪽입니다. 평등권. 예. 헌법 11조를 보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주 길어요. 조문이. 이 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망은 영전일대다. 이렇게 이제 헌법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살면서 평등에 어긋나 평등에 반해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등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을 쓰면 이제 편하게 하시지만 헌법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상태가 평등인지 아닌지를 따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건 실화인데 우리 이제 그 두 아들 녀석이 어려서 이제 있던 일인데요. 이제 큰 녀석은 좀 뭐 소심하고 또 둘째는 좀 밝은 편이고 적극적이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큰 애가 한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그 다음에 둘째 녀석이 이제 학교를 안 갔을 때의 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슈퍼에 가서 야 니네 먹고 싶으면 과자를 이제
집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놈은 1,000원짜리 과자를 2개 집은 거예요. 근데 큰 녀석은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만 줬어요. 하나만. 그러면서 형이 동생 보고, 야, 너 왜 과자 2개 집었어? 하나 내려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둘째는 그냥 울먹이듯이 안 내려놔요. 과자 봉지를 2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도 제가 그 아이들 해서 내가 시험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옳으냐 이거니까. 형이 하나 가졌기 때문에 동생도 하나 가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쉽잖아요.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동생이 2 가지고 있으면요, 동생은 말을 못했지만은, 논리적으로 말을 못했지만은 제가 옆에서 보면요, 아, 너도 2 가지면 되는 거야. 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하나 가졌다고 동생이 하나 가져야 되는 논리도 있겠지만, 역으로 동생이 2이니까 아니 형도 2 가지, 과자를 2 가지면 되는데 왜 나보고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말을 생각을 못했겠지만 제가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가 아이들에서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건 누구 생각이 옳아요? 형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동생 생각이 옳습니까? 형은 나도 하나니까 너도 하나 해야 된다. 반면에 동생은 아니 형이 돈 내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자기도 2 가지면 되는데 왜 나보고 하나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말이지. 그런 마음 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참 웃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첫째, 이 문제에서는요, 누구 말이 옳으냐를 따지려면, 첫째, 아버지가 이 2 아들에게 과자 2개를 사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돼야 됩니다. 2 번째로는 그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제가 되면요, 2 다 옳은 게 아니라 전제가 되면 동생 말이 옳은 겁니다. 전제가 되면, 만약에 제가 야, 그 돈 없어, 다 못 사줘, 그러면 형 말대로 가는 거죠. 형 말대로. 그렇죠? 근데 사주고 싶지 않다, 그럼 형 말대로 가는 거예요. 너 왜 인마 2개 가졌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2개를 다 사줄 능력이 있고 사줄 마음이 있다면 누구 말이 옳아요? 동생 말이 옳은 거죠. 그렇죠? 아니, 형도 2 가지면 되는데 왜 나보고 하나 가지라 그러냐? 이만큼 평등은 상대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까지 따져야만 답이 나오는 게 평등입니다. 예. 여러분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평등 사상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건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왜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같은 악의 생각들이 지금도 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은 유토피아의 삶을 원하는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요, 빈부의 격차, 이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는 사회가 유토피아입니다. 그게 이상향이에요. 그걸 꿈꿔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사람들을 꼬드깁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꼬드기는가 하면 이거죠. 야, 이 자본주의 사회를 봐라. 5%가 95%를 지배하지 않느냐. 너는 돈 없지? 쟤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 그런 세상이 좋겠니? 그러면 95%가 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 꿈꿔보지 않겠니? 이렇게 옆에서 권면하거나 꼬드깁니다.
자, 그러면 그 말 자체는 어떻습니까? 멋있잖아요? 못 사는 95%가 잘 사는 5%를 위해서 희생당할 수 없다. 우리가 지배의 주체가 돼야 되겠다. 그게 사회주의 사상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95%가 지배의 주체가 되면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이런 식의 이제 이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다행히도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됐잖아요. 그리고서 1990년에 그 실험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막스 레닌주의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평등한 사회,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지만 실패했단 말이죠. 이런 건 왜 실패했겠어요? 그거는요,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놀아간다? 그러면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합니다. 농땡이 부려도 예컨대 밥 한 그릇 나오고 열심히 일해도 밥 한 그릇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쌀이 3공기가 나와야 되고 안 하는 사람은 1공기가 나와야 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만 되는데, 똑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은요, 어떻게 부르졌죠? 핵무기가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로 많은 핵무기를 소련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네들은 두 손을 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는 몰라도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를 이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월드컵 시즌 아닙니까?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새 독일 축구가 형편없죠. 뭐 형편없더라도 뭐 세계 강자지만 상당히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어느 그 학자가 그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독일의 분데스 리가, 그게 이제 차범근 씨가 있었을 때는 독일의 분데스 리가의 축구가 세계 최고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왜 이 선수들은 영국에 가서 뛰려고 하고 독일에서는요, 유명한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독일 축구협회에서는요, 이 축구의 지분 51%를 이 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에게 51%를 주지 않고 팬들에 의해서 51%가 좌우되게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누가 독일 축구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선수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근데 10년간 독일에서 지금 그 BMW가 만들어지는 갑자기 왜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지? 죽쓰고 있다면 좀 한번 해보세요. 이 BMW가 미넨주에 있는 미넨주가 뭐죠? 그 BMW 공장에 있는 데인데 주가 갑자기 왜 그냥 그 독일에서 독특한 그 주인데 그 좀 찾아볼 수 있어?
한번 봐봐. 독일에서 미넨이 있는 바이에른. 예. 참 이게 그 바이에른 주인데 이 바이에른 주가 잘 살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독일의 축구는요, 이 바이에른 축구가요, 축구팀이 10년간 1등합니다. 10년간. 다른 데가 도전을 못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팬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요, 투자가 안 되는 거, 발전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 갔다가 진출했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국으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매주 이 축구팀의 순위가 바뀝니다. 뭐 토트넘에서 뭐 첼시로 갔다 왔다 갔다 죽기 살기로 해. 죽기 살기로. 예. 죽기 살기로 하니까 거기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돈도 많이 투입이 되니까요. 영국의 그 프리미엄 리그인가요? 그게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식의 축구는 지금의 독일식 축구는요, 일종의 사회주의식 축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축구가 이제 힘들다. 그럼 앞으로도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독일 축구의 장래가 밝지 않다. 이게 축구 전문가들이 쓴 글입니다. 예. 제가 무슨 예전에는 강했죠. 독일이 전체보다라 그래서 강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회주의 형태로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즉 경쟁이 없어지니까요. 경쟁이 또 전혀 없게 하겠어요. 그러나 경쟁이 약해지니까 걸출한 선수가 안 나오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제가 축구를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보고요. 요새도 올림픽도 보면 7분 하이라이트 이런 것만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라고 우리나라가 할 때는 제가 축구를 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인간은 노력해 왔지만 완전한 평등 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입력을 좀 해두시죠. 저기다 우리 김하늘 투는 재밌으시네. 독일 축구는 사회주의가 돼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경쟁이 약해서.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그 전문가가 쓴 글이에요. 그 독일 축구를 이제 분석하면서 쓴 글을 내가 보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말이지. 독일 축구가 잘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다시 평등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평등은 원래가 중세 때는요, 신앞의 평등이었었어요.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신자를 빼고 법앞의 평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앞의 평등도요, 처음에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을 먼저 실현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으로 이 중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한 평등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또 투표권을 인정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표씩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을 완성시켰어요. 그러고 나보니까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으로 이 포인트가 바뀌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이 불평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우리가 달성하자.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넘겨보시면 그럼 평등이 뭐냐? 이 말 자체부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저보고 이제 평등이 뭐냐 그러면 제가 말을 좀 버벅댈 거예요. 수십 년 헌법을 한 교수가 평등이 뭐냐 그러면 버벅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왜 버벅대느냐? 평등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다 이렇게 말하지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게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얘기를 못할 건 아니겠죠, 그렇죠?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또 평등은 뭐냐? 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 평등이다. 그럼 여기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 구체적 기준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어려운 겁니다. 원론은 쉬워요. 평등과 불평등의 구체적 기준을 우리가 마련하기 어렵단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두 아들의 1,000원짜리 과자를 갖는 것도 여러분 어렵죠? 또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아요.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군대를 갔다 온 남성에게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것도요 엄청나게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책에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제가 써놨는데, 절대적 평등은요 이론적인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돼야 된다? 그거는요 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똑같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다룬다는 절대적 평등은 상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이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대적 평등은요 언제 써먹었습니까? 봉건사회, 신분사회. 여러분 예전에 귀족과 평민이 있었던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동등한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절대적 평등이다 말이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예.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념적인 투쟁 용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다 상대적 평등이에요. 상대적 평등은 뭐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지만 정당한 사회가 있을 때는 차별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당한 사회가 있을 때는 차별이 가능하다. 예. 꼭 머리에 두세요. 우리는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지만 이 정당한 사회가 있을 때는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것이다. 어제 제가 경주에서 이제 우리가 강연을 하는데요. 이 손상대 대표가 참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뭐 연설은 잘 못하고 저는 강의를 잘하는 편이지만, 그런데 손상대 대표가 올라가니까 뭐 박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갈 때는 박수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손 대표가 올라갈 때의 박수 소리보다 내가 올라오니까 3분의 1밖에 저는 안 되는데 저는 여기 대해서 불만이 없다. 질투하지 않는다. 왜냐? 박수 소리가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합리적인 차별로 제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재밌게 우리가 웃고 넘어갔지만,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합리적 차별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등이라는 걸 정리할 때는요 반드시 머릿속에 똑같이 다룬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평등은요 기회의 평등을 말하지 결과의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을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음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평등은요 불법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불법의 평등 안 된다. 무슨 말인가면, 제가 이제 세 개의 자동차가
똑같이 속도 위반을 했어요. 60km인데 다 70km로 달렸습니다. 근데 앞에 두 놈은 안 잡히고 내 차만 잡혔어요. 그랬을 경우에 왜 저 차는 안 잡고 나만 잡았느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 불법의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 세 대가 있는데 세 대가 모두 주차 위반을 했어요. 경찰이 내 차만 잡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앞에 차는 왜 안 잡고 나만 잡느냐? 그런 주장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차가 주차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 주행 속도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앞차도 위반했는데 왜 저는 안 잡고 나만 잡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거를 불법의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요, 누가 물어볼 때 점잖게 불법의 평등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속도 위반, 주차 위반의 예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은요,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거나 침해 배제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요 말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예배를 보지 못하게 금하거나 그런 간섭을 한다. 그럴 때는요, 그러한 국가의 침해를 하지 말라라고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은요, 그런 성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평등은 뭐가 있지? 그런 이제 의문이 드시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국가에 대해서 뭔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두 사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국가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달라라고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평등은 두 개의 성격 모두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설명드릴게. 자유권과 생존권이 있어. 자유권은 종교의 자유라 생각하면 돼요. 침해 배제를 요구할 수 있죠. 생존권은 그러니까 교육받을 권리예요. 국가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생존권은. 그럼 자유와 생존은요, 이런 말이 맞나 봐요. 국가 작용이 지나치거나 부족했을 때 지나치지 말라라고 요구하거나 부족했을 경우에 뭔가 보충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가능한 것이 자유와 생존입니다. 지금 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 이게 여러분이 자유권하고 생존권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들으면 훨씬 쉬운데, 그렇구나가 바로 나오는데, 이걸 여기서 다 설명하려니까 어렵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자,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내 종교를 침해할 때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죠. 두 번째,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와 생존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자유권과 생존권은요, 국가 작용이 지나치거나 부족함을 다투는 권리다 라고 볼 수 있죠. 지나치거나 부족함을 다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등은요, 부족함이나 지나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차별 대우를 다툰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가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방어할 수 있죠. 그러나 평등권은요, 국가의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부당한 차별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럴 때는 면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훨씬 좋은데,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그럼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조세, 세금, 국민의 재산권이 있죠. 세금을요, 100원인데 1,000원으로 올렸어요. 1,000원으로. 그럼 10,000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10,000원으로. 100원인데 10,000원으로 올렸으면 몇 배가 됐죠? 100배, 100배. 100배가 되면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은요, 국민의 재산권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협합니다. 대단히 위협해. 그렇죠? 침해에 이를 수도 있어요. 침해. 100원 내라고 했다가 10,000원을 내라고 하니까 100배를 올리니까 재산권 침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000원을 똑같이 10,000원으로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10,000원을 내라고 하면요, 평등은 침해돼요, 안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 평등은 침해가 안 되죠. 똑같이 10,000원을 다 내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10,000원을 내라 했기 때문에 평등 침해는 안 생겨요. 그러나 10,000원 자체는요, 100원에 비해서는 100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요, 이 재산권은요, 국가 권력이 과잉 행사되거나 또 국가가 부족하게 권력이 행사된다.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는 이걸 다툴 수 있는 기본권이 자유권과 생존권이 됩니다. 생존권이. 그러나 평등은요, 국가 권력의 지나침과 부족을 다투지 않아요. 뭘 다툽니까? 이 10,000원씩 똑같이 부과하면 평등권 침해가 안 생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00원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5,000원을 부과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평등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등은 국가 권력이 지나쳤느냐 부족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차등을 뒀느냐 안 뒀느냐,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게 평등권이다, 이 뜻입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만 해두시죠. 예. 지금 보통 수준의 법 공부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건 맞아요. 이 얘기는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10,000원을 내라고도 침해에 해당.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거가 좀 다른 내용을 좀 쓰고 계시는 건데, 10,000원을 내라고 했을 경우에, 국가 권력이 10,000원을 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100원에서 10,000원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10,000원을 똑같이 만약에 부과한다면 그건 평등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죠? 다시요. 똑같이 내라 그랬으면 평등 침해가 안 되고,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5,000원 이랬을 때에 평등권 침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기서 언급된 것은 뭔가 하면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 옳다, 이 말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예. 자, 이 정도 보시면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다시 들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평등권의 특성이에요. 특성. 자유와 생존은 국가 권력이 지나쳤느냐, 부족했느냐, 이걸 다툽니다. 그러나 평등은 지나쳤느냐, 부족했느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차별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이건 평등권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내용 가면 첫째, 우리 헌법은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남성이기 때문에 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 때문에 남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준다든지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둔단 말이죠. 남자는 그만두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책에 썼죠. 과거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역할 분담, 즉 기능 내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사와 육아를 하는 거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 거다. 그런 기능상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이제 뒀는데 이러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능상 차이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수에 그 이제 이 바느질하는 거죠. 바느질 하는 것은 여학생만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뭐 그래 뜨개질하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뜨개질은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어도 여성들만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남자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따라서 남성에게 수의 과목을 남학생에게 뜨개질하는 과목을 넌 들 수 없어 라고 제안한다면 그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가사와 육아는 여자의 몫이고 여성의 몫이고 나머지는 남성의 몫이다. 그래서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요. 모든 경우에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잖아요. 여성은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이 임신한 경우에 그러면 회사 근무를 다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출산 휴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출산 휴가 그렇죠? 또 출산이 끝난 다음에 지금은 뭐 양육에 대해서 많은 이제 나라에서 이 정당한 대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여성에게 임신이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과서에다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다. 이렇게 제가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특권이다. 이렇게 제가 쓴 바가 있는데 여기 있네. 임신, 출산, 수유, 양육은 여성의 특권이자 인류 존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 대학원생들이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 뭔가 하면 임신, 출산, 수유까지는 맞는데 양육이 왜 여성의 특권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양육을 아버지도 할 수 있고 엄마도 할 수 있지만 양육 그 자체가 여성의 의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여성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특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장 훈계를 했죠. 양육을 여성의 의무라고 한 게 아니라 여성의 특권이다 이게 특권. 그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잘 새겨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육은 여성의 특권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양육을 잘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애틋한 그 양육의 감정을요, 아버지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신, 출산, 수유, 양육이라는데, 양육, 이것도 여성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의무라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특권이라고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에게 그 이 자녀에 대한 그 이 애틋한 감정, 사랑, 그거를 남성보다는 더 느끼게 해주지 않았는가. 또는 자기 배 아파서 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양육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여성의 특권이죠. 특권.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요,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게만 국한한 것. 그럼 이 강한 남자가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이제 그 이 강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강한 여자가 약한 남자를 폭행 수단으로 해가지고 강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경우의 수가 물론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헌법재판소는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국한한 것, 그걸 합헌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주는 것도 합리적 차별이다. 다만 이제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성들도 일부 병역 의무를 저는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뭐 땅바닥을 기고 뭐 총 쏘고 뭐 그런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일정 기간 군대에 가서 기본 훈련도 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업무. 근데 우리가 지금은 현대전은 전자전 아닙니까? 전자전. 그런 걸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남성들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운다? 이건 과거적 옛날의 그 생각인 것이고, 지금은 여성들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개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다 군대를 가는데, 다만 다른 점은 남성의 반만 해요. 반만. 반만 하는데, 반만 하는데 똑같이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똑같이 하는 것은 예컨대 뭐 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성들도 가서 기본 교육 좀 받고, 그렇죠? 남자가 6개월 받으면 한 2, 3개월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만큼은 복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전자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여성들이 그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만 가진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남자만 군대 가야 되고 여자는 뭐 안 간다. 저는 예컨대 20대의 남자 20, 30대의 남성과 여성에서 뭐 제가 싸움을 내가 붙이려는 거 안 해요. 저는 지금도 보면 20대 30대들이 남자 여자가 싸우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래요. 아니 둘이 좋아 죽겠다고 해도 모를 파는데 왜 이렇게 쌈박질을 붙이냐 말이죠. 여러분, 쌈박질 붙이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다 공산주의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이 논리적입니다. 막스 레닌이 초창기에 주목했던 것은요, 노동자 농민입니다. 근데 노동자 농민 문제가 많이 해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적인 시각들을 막스 레닌주의 사고가 어디로 나갔느냐? 환경 문제로 갑니다. 환경 문제로. 그리고 여성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보면 이 경제단체가 환경단체가 보면 다 좌파잖아요. 왜냐? 막스 레닌의 그 포인트가 노동자 농민에서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환경 이런 환경을 갖다가 단순 보존하는데, 그런데 쌈박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대부분 다 좌파란 말이죠. 이 좌파 인간들이 문재인이가 태양광 하면서 나무 베고 말이지 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놈들이 좌파 환경단체예요. 에?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베는데 말 한마디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환경으로 넘어갔고요. 또 하나는 넘어갑니까? 여성에게 페미니즘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요, 가정을 깨니 가정을. 그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하고, 젊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쌈박질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겁니다. 동성애, 동성원 이런 것들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환경단체, 여성 문제, 페미니즘, 그다음에 이 동성원, 소수인권 이런 것들에 매몰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강하게 지닌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확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저 나왔지만 평화, 환경 뭐 이런 거 붙이자면 다 좌파입니다. 네. 단순 좌파가 아니에요. 단순 좌파가 아니라 다 막스 레닌이 갖고 있는 그 포인트가 넘겨져 와가지고 이 문화, 뭐 인권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공산주의를 갖다가 부추기는 그런 이념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간접 차별까지만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이 간접 차별은 뭔가면요. 직접 차별은 뭐 대놓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데, 간접 차별은 차별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공무원을 뽑을 때, 또 사람을 뽑을 때 키가 175 이상이 된다 이렇게 써놔요. 그건 남녀 차별 아니잖아요. 그러나 175에 달하려면 남성들은 175에 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여성들은 175가 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차별을 안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0m를 15초 내에 달려야 된다. 그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건 장애인에 대해서는요 명백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뭐라 그래요? 간접 차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특정 집단의 차별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차이로 인해서 특정 집단이 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 요거를 간접 차별이다. 그러니까 신체 구조의 특성상 여성이 달성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100m를 15초로 간다. 장애인이 이걸 충족하기 어렵단 말이죠. 이런 등등을 공무원의 채용 조건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평등 위반입니다. 평등 어떻게 위반되는가 하면 직접 차별은 안 하지만 간접 차별로서 이거는 평등 위반이다. 따라서 평등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요, 직접 차별 금지에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간접 차별에도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양성평등 실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